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던 검찰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하자 중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먹칠을 한 뒤에 공개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특활비 영수증에 먹칠된 부분에 불을 비추자 검찰이 가린 글씨가 복원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은 외면한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인용된 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용도로 특활비를 써도 되냐고. 한 장관의 답변은 확인해 보겠다였습니다. 드러난 사실을 확인해 본다는 것도 궁색하지만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차 물어보는데도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청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합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속칭 가라 영수증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감추기 위한 가짜 영수증이면 몰라도 정당한 목적인데 가짜 영수증,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이 문제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장관이 정말 확인하는지라도 취재하기 바랍니다. 노종민의 유발은 국정감사 영상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거 불빛에 좀 비춰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건데 지출한 건데 국감 우수검사 동료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또 이거는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자,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뭐 이에 준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죠. 네. 근데 국정감사 우수검사 또는 우수직원 격려 해당됩니까? 명목이 아마 수사 보통 저렇게 소액으로 나간 걸 보면요 액수가 후지급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있어 보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 언제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도 10월 18일 집행된 내역이고요. 제가 검찰에 있는 자료니까요. 제가 검찰에 확인하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을 좀 제가 하는 거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 자, 제가 딴 거 여쭤본 게 아니라 네. 국감 우수검사 동료, 우수직원 동료에 특활비가 쓰일 수 있습니까? 명목을 저렇게 적은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검찰청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만 네, 나중에 한번 자료만 확인을 보고 해보시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목상 또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죠. 네, 중요한 뉴스들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밑줄 쫙 중요한 기사들 무엇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 머릿 기사들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또 여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들.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은 용산의 패배. 용산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이 여당 후보자를 사실상 만들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시켜주고 복권을 시켜서 출마할 길을 열어줬고 실제로 출마했고 여당은 민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일보는 압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압승, 정권 심판 등장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한국일보 마찬가지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일보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 앞서 보신 기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이지만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일면 머릿 기사는 서울신문입니다. 네, 서울신문.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아주 담백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제목에 압도적인 승리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 전부입니다. 앞서 보신 압승,
또 정권 심판, 또 지금 보실 사설들에 등장하는 참패, 이런 것들이 서울신문 일면에선 볼 수 없었고요. 지금 사설 보시면 동아일보 여당의 참패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그냥 패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동아일보보다는 한 단계 낮은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일보는 좀 특이합니다. 오늘 나온 신문사들 사설 전부를 다 통틀어 봐도 유일하게 국민일보가 여야를 공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향해서 주문하고 있어요. 네, 뭐 승리한 야당도 패배한 여당도 세계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설을 실는 것은 이른바 기계적인 중립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일면에서 당선이라고 담백하게 보도했던, 제가 담백이라고 표현하지만 애써 축소해서 보도했던 서울신문 사설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목으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갖은 의혹, 또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고요. 급기야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의혹에 대한 추궁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청문회장을 떠나버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문회 끝난 뒤에도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의혹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만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검경의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네.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 인사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군가 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 1차 책임 기구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한동훈 장관 산하에 있고 지휘를 받아요. 그걸 한 장관이 본인 입으로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한 말은 그동안 했던 말과는 180도 다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책임을 대통령실에 떠넘기는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만 한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넘긴다. 가부 판단은 거기서 한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에서 1차 검증하고 넘기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둘 다 책임이 있죠? 맞습니다. 1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국의 법무부 장관,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던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책임 추궁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실 탓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수집해서 기계적으로 검증만 할 뿐이랍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임명을 했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사가 이 사람이 안 되다 꼬표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제가 그러면 뭐 임명권자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심할 경우에는 뭐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기능을 하게 되면 저희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말씀에 따르면 네,
1년 전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투입될 상황이고요. 지금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참전도 이어지고 자칫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인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충돌이 하마스의 로켓탄 공격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보도를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오롯이 하마스에만 있는 것 아닌가, 팔레스타인 쪽에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길게 보면 100년 갈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원래 있던 곳에서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른바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충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많은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출발에 관한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들 좀 키워서 보시죠.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지도는 1947년 유엔이 제시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분할안입니다. 이 지도를 좀 단순화한 지도 보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 UN 파티션 플랜 1947년. 유엔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전에 100년 전에는요. 이 지역에 거의 전부 아랍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95% 정도가 아랍인이었고 유대인은 5%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안이 있었던 1947년만 하더라도 아랍인과 유대인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아랍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아랍인 숫자가 3배 많았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내에 아랍인들이 다수 살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상 지금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들 유엔에서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아라. 아랍인들이 살 곳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화면상에 벽돌 색깔로 보이는 살색으로 보이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준 겁니다. 인구는 7대3으로 아랍인이 많은데 영토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넓었습니다. 55% 정도였어요. 이 안에 거주하던 아랍인들, 주변에 있던 중동 국가들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용하고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100년 전에는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수립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해 놓은 방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중동 측의 인식, 거기에 기반한 전쟁. 아랍 국가들이 치고 들어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영토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아까 유엔이 분할했던 영토는 이렇습니다. 아랍인들이 살아라 했던 영토. 근데 이렇게 짙게 보이는 부분을 중동 전쟁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다 점령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북부, 중부, 가자지구 남부까지 다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해버려서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금은 자치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여기가 가자지구.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강 서안, 그래서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죠. 요르단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위에 갈릴리호에서 여기 사해까지 이어지는, 바로는 북에서부터 되고요.
이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과 이곳 이렇게 분리된 채로 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놓고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안에 수많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해 들어간다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정착촌을 수도 없이 세워요. 그게 계속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골란 고원입니다. 여기 시리아 땅이었는데 여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토이기 때문에 국경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스라엘이 차지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확장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번 충돌의 배경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물론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이 두둔 그것을 뭐 합리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뿌리가 이렇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언론들도 분명히 짚어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이용해 먹기 바쁩니다. 네. 쿠데타 미화하고 친일 발언했던 신원식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잖아요. 처음 국정감사 출석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합참 하마스식 북한의 기습에 대비한다. 여당 이 합의 당장 효력 정지시켜야 된다. 네. 대치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군사 합의죠. 네. 그게 지금 필요 없다. 논리는 이겁니다. 북한이 하마스처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합의 때문에 못한다? 만약에 북한이 뭔가 공격해 오면 이런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찰기도 띄우고 필요하면 선제 타격도 하고 그러려면 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있으면 한국이 가해자가 되니까 그 딱지를 떼고 싶은 겁니다. 여당은 지금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동아일보 사설에서 심지어 스마트 탄으로 정밀 타격, 선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설을 썼어요. 동아일보가. 그랬던 동아일보가 조금 반성을 했는지 9.19 합의를 모두 무력화시킬 경우에 우리 안보에 미칠 득실 또한 철저히 따져라. 어제 사설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는데 득실을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에 의한 평화의 상징 이스라엘, 우리의 미래인가? 네.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은 우리의 미래이자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거의 종교 같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보수가 모범으로 삼는 힘에 의한 평화의 상징이다. 한국 보수, 제가 볼 땐 극우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권, 속성, 그 귀결이 지금 보는 것처럼 상시적인 불안감 속에 사는 것이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중동 상황이요. 상시적인 불안감 더 나아가 있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상이라고 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것을 더 강화해야 되죠.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되죠. 왜 이걸 폐기하는데 언론들이 장단 맞추고 기껏 한다는 비판이 득실 또한 철저히 따져라.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전쟁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않을 세력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어요.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어요. 동아일보, 호전적인 사설을 썼던 동아일보, 자기네 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한겨레신문, 소금 설탕값 상승률 그래프 보십시오. 좀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소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불안은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체불임금 통계가 지금 달별로 나옵니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1조 1,400억. 작년 동기 대비 1월부터 8월까지 통계예요. 이거 그냥 어디 민간단체가 낸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예요. 1조 1,400억. 작년 1월에서 8월까지보다 30%가 늘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요? 9.19 합의 폐기하면 해결되나요? 더 황당한 뉴스입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인데 다음 달에 또 영국 갑니다. 12월에는 네덜란드 갑니다. 영국하고 네덜란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11월에 갔다 온 다음에 12월에 또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를.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비를 이미 다 써버렸답니다. 예비비 329억 원을 또 편성했어요.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미 배정된 작년 예산에서 반영돼 있는 대통령 순방 외교 예산 그게 249억 원이에요. 그거 다 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승인해버렸어요. 땡겨왔어요. 자, 329억 원의 세부 항목을 보니까 국외 업무 여비, 사업 추진비, 여기에 특활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펑펑 쓰던 특활비 도저히 그 버릇을 못 버리겠는지 그럼 말이라도 언행이라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동안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을 편성해 특수활동비 감액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런 뭐합니까? 대통령이 먼저 펑펑 쓰겠다는데. 네? 이러니 정상 외교라고 하지 않고 정상 외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비행기 전용기 타고. 이 기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계를 100일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6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생중계됐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보도자료로 대통령실에서 홍보하기도 했고요. 정확히 지난 6월 28일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비교하는 거 참 좋아해요.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이미 세수 펑크가 수십조 원이 나왔는데 뭐 이때는 그 세수 펑크 얘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6월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긴축 건전 재정, 그 표현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온 표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지속 가능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 기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약속한 것인지, 정말로 약속을 했으면 지켰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문재인 정부 탓하냐, 이런 비판이 힘을 잃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매년 부채가 70조씩 쌓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 사용한 국가 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32조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70조,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게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세수 결손 막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에 손대서 지금 세수 펑크난 거 일부를 메우겠다고 해요. 20조 원을 땡겨 쓴다는 거죠.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 줄였고요. 복지 예산도 삭감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겠다고 했던 군 초급 간부 예산, 이것도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깎였어요. 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한동훈 장관 때문에 1,000억 이상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이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의 외부 기고 칼럼, 정동 칼럼, 송기호 변호사, 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지난해 8월 국제 중재 판정 하나가 나왔어요. 한국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라. 2,800억 원을 배상하라.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이걸 정말 배상해야 되나? 이 국제 중재 판단이 제대로 나온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공개적으로 제기했고요. 결국은 무효 심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효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갚았으면, 배상을 했으면 2,800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3,30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2년 후면,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3,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무효 심판 오늘 내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속 그 지연 이자가 붙으면 2,800억 원이 4,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억 원대 배상금 염려는 기우가 아니다. 자, 이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면 2,800억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4,000억 원 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2,800억 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이 이런 심정에는 동의할 겁니다. 이런 입장에는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국제 중재 판정이 나오면 따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제도, 국제적인 판례, 한 장관은 이럽니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 왜? 이 원 판결이 이 론스타한테 배상금을 줘야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줄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라는 얘기예요. 인과관계, 자, 국제 판례에 어긋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송기호 변호사의 걱정은 다 좋은데 그러면 재심을 해주는 거냐, 다시 인과관계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말 실체적인 쟁점을 재검토해서
판단을 다시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적 쟁점을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심이라는 겁니다. 재심, 그러니까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결국 판정 무효 사유가 있는지, 이 무효 사유라는 거는 절차적인 겁니다.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 이런 사유를 따지는 것이지 실체적인 쟁점, 인과관계 판단의 오류, 이게 무슨 재판 1심, 2심, 3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끌면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내면은 2,800억, 지금 이자 붙은 거 3,200억으로 막을 수 있는데 시간만 끌면 결국 패소할 것이고 4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1,000억 원 이상 지연 이자가 붙어버리면 이미 붙은 수백억 원도 엄청난 돈이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정부, 윤석열 정권은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정권을 이룬다고 해도 이게 여당은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비판해야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 같이 해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비판하더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정확히는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전문 경력이 있어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상임감사가 됐을까요? 감사 경력이 전무하답니다. 심지어 공모를 거쳐서 임명됐다요. 이런 공모를 가리켜서 통과, 그냥 뭐 하나마나한 공모, 낙하산이라는 비판 받을까 봐 거치대로 하는 공모, 이런 비판을 하게 되죠. 이 김 대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출신 인사가 울산과학기술원 감사가 될 만했는지 김기현 대표나 또 그 주변에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KBS 이사 한 사람이 최근에 사퇴했어요. 여당 쪽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KBS 이사회 구조는 그 직전에 6대5로 여당이 많았어요. 원래 4대7이었는데 야권 7명 중에 2명 날리고 2를 여권으로 늘려서 6대5가 됐어요. 그래서 KBS 사장 해임시키고 새 사장 뽑다가 지금 약속된 대로 안 됐는지 사장 선출에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후보들 사퇴하고 이사도 사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통위가 새로 한 명 더 내리꽂습니다. 5.18 폄훼 이력이 있는 전 월간조선 기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소수 선동가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광주 사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조선일보가 자기네 쪽 출신 인사여서였는지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진도 넣고요. 그런데 5.18을 광주를 폄훼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사람은요. 진실화해위원장.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위로하라고 있는 단체잖아요.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데 그 피해자들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그 피해자 가족들 만나가지고 희생자 유족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전시하에 전쟁이 일어나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를 김만덕 유족회 회장이 한겨레에다 얘기한 거예요. 전시에는 재판 없이도 죽일 수 있다. 자, 정말 이 김광동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나 한겨레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가진 세력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은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뭐 입장이 아니라 그런 자기 기구의 역할 범위가 있잖아요. 인터넷 언론 보도는 심의 대상 아니다라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수년간. 그랬던 방심위가 최근에 아니야, 인터넷 언론도 심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이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일주일 만에 방심위 내부 법무팀의 판단이 바뀝니다. 일주일 전에는 통신심의 대상이 안 된다. 언론은 심의할 수 없다. 기존 방심위의 역할 범위 내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무팀장 아웃, 심의국장 아웃 다 바꾼 다음에 새로 결론을 내렸어요.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어디를 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작업해온 뉴스타파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 어떤 걸 문제 삼나요?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대선 직전에 보도된 김만배 녹취록이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김만배 녹취의 취지는 그 이전에 무수한 언론들이 보도했던 남욱의 진술과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면 저도 데려가야 돼요. 저도 잡아가야 됩니다. 남욱이 했던 얘기하고 김만배가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 했던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그리고 뉴스타파 이전에 경향신문, 뭐 JTBC 등등 여러 언론이 그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2011년도와 2013년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어요.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차명법인들 만들어가지고 몰래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참고인 조사를 실제로 받았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조우형이 그 수사를 빠져나갔어요. 2013년도에도 수사를 빠져나갔어요. 그랬다가 2015년도 수원지검 수사에서 결국 혐의가 인정돼 가지고 결국 징역 2년 넘게 유죄 선고받고 추징금 수십억 당하고 그랬던 범법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 그 조우영을 2011년도에는 왜 못 잡았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래돼서 기억에서 멀어졌을 수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자 토론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중요한 논쟁 포인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때 수사 제대로 한 거 맞냐, 조우영 왜 봐줬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죠. 그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은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당한 대출을 해줘서 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배임 협의가 확인되면 기소했다라고 답했어요. SPC. 이런 답을 왜 했냐 하면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조우영을 그냥 일반 대출을 알선해준 대출 브로커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SPC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 일반인한테 해주는 그런 대출로 알고 일반 대출도 기소했던데 왜 조우영을 봐줬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일반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 SPC만 대상이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이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네. 일반 대출 기소한 것도 맞고요. 근데 핵심은 SPC에 있습니다. 그럼 조우영은 정말 일반 대출만 알선했던 사람일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난해 대선 직전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또 후보 캠프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몰래 차명법인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는 차명법인을 SPC로 만들어서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뒤로 지분 확보에 직접 투자한 것을 밝혀내는 거다. 배임 분식회계. 네? 이 차명법인입니다. 차명법인.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했던 얘기 SPC 더하기 차명법인. 차명 SPC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정하는 부산저축은행의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때려잡겠다는 뉴스타파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우영, 네.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었고요. 그래서 대출들을 알선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고,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알선한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대출 1,000억 넘게 알선해주고 수수료 10억 원 넘게 챙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조우영이 대장동 사업의 대표였다가 2011년도 윤석열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대표를 남욱한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뉴스타파가 또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이때 수사 문건을 뉴스타파가 찾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중수 이과장 윤석열 수사팀장, 그때 만들었던 수사 문건이에요. 여기에 수사 대상자 법인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SPC, 차명 SPC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20개. 그 가운데 75번 더 뮤지엄 양지, 여긴 양지라고 해요. 용인 양지. 더 뮤지엄 양지라는 법인. 이게 무슨 법인이라고요? 명목상 조우영이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부산저축은행이 95%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법인.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죠. 이게 어려운 얼개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차명 SPC가 수사 대상이었다고 했는데 조우영, 여기 75번 이 법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불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로 불려갔을까요? 참고인 조사를 2번이나 받았어요. 2011년도에 참고인 조사 2번 받은 사람입니다. 조우영은. 조우영한테 커피 타준 검사가 윤석열이냐 박길배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차명법인 수사 대상의 바지 사장이었던 조우영이 왜 참고인 조사 2번만 꼴랑받고 무혐의가 됐냐는 거예요. 왜 불기소됐냐는 겁니다. 이때 이미 조우영의 범죄는 있었던 겁니다. 그걸 2015년에 뒤늦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흥분했더니. 뒤늦게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김만배와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수사팀장이 연결됐는지 그거를 규명해야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명해야죠.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합니까? 이 정도 나오면은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조우영의 회사가 대검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왔고요. 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입장이 나온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자, 더 뮤지엄 양지, 바지 사장 조우영, 이게 드러나자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바지 사장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었다. 에? 바지 사장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근데 이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우영 바지 사장이라서 봐줬다? 다른 차명 SBC의 바지 사장도 처벌됐더라고요. 다른 바지 사장은 처벌해놓고 왜 조우영은 참고인 조사 2번 하고 기소도 안 했냐. 이게 뉴스타파 보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네? 민주당 고발한다고 하는데 꼭 고발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가짜뉴스 척결해야 된다고 지금 뭐 깃발 들고 나서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됩니다. 괜히 존재감 없는 하나만한 장관들 탄핵하는 것보다 지금 가짜 뉴스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과 지금 싸우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상 언론 탄압을 실행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밑줄 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문제 있는 기사들 어떤 게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경향신문 기사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장,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장,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연히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 일부를 봤습니다만 야당 의원들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답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드러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 달라.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백지화 선언하고 또 사업은 중단됐지만 일부 재개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은 여전히 중단돼 있지만 일부 재개했다. 맥락도 없고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경향신문은 난타라고 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국토부 셀프 분석은 뭐냐면 국토부가 국감 직전에 내놓은 게 있어요. 원안보다, 양평고속도로 이 원안보다 김건희 로드로 불리는 김건희 일가 땅으로 연결되는 이 변경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면서 내보였어요. 용역회사가 한 거. 네. 그걸 비용 대비 편익,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로 데이터는, 분석에 쓰인 기본 데이터는 아직 국회의원들한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셀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타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똑같은 상황을 본 이 뉴스원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 이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언론이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결정타가 없었다. 한 방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동규 기자, 뉴스원 이 데스크, 양평고속도로 이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보질 않았고요. 어쩌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편드는 것밖에 관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국정감사를 보고 그 이전에 수많은 상임위에서의 질의 과정을 보고
보도된 의혹들을 보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버티면 한 방이 없는 겁니다. 아, 김행 후보자 이제 그만할래요 하기 전까지 한 방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자백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객관적인 진실, 수사기관이 아닌데 언론이 어떻게 객관적인 진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잘 쉽게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평고속도로는 수도 없는 모순과 문제점들이 자료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못 봤다고, 한 방이 없었다. 원희룡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다,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보도를 해야 그나마 이해가 되죠. 뉴스원이 이런 보도를 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신 이 기사는 그저께 기사입니다. 10월 10일자 기사예요. 10월 10일 보이시죠? 네, 10월 10일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7월 29일입니다. 석 달이 안 됐는데 한 방을 또 썼어요. 같은 사안에 반격 나선 원희룡. 석 달 전에 반격 나섰으면 지금 야당은 초토화 됐겠네요. 저같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 닫고 있어야죠. 원희룡한테 한 방이 없는 거죠. 설득시킬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방 필요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치밀한 논리로 설득력 있는 데이터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이 기사는 서울신문 사설이에요. 네. 정부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안, 네. 공교육 정상화 초점 둔 대입안. 대학 입시안이 정부안으로 발표되고 이렇게 칭찬받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처음 봅니다. 자, 대학 입시안은 이제 워낙에 이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돼야 되고 또 처해 있는 학생들, 또 그러니까 수험생들, 교사들, 다른 교육 전문가들, 학부모들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평가하기가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택 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이념이 투영된 대수술이다. 네. 수술 아주 잘했다는 거죠. 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신문은 제가 이렇게 쭉 그 신문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정부를 향한 우호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신문사 중에 하나예요. 같은 사안에 대한 한겨레 신문 사설은 줄 세우기가 그대로다. 문제가 있다. 학생들을 줄 세우기식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몬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을 추구한다는 고교 학점제, 이게 지금 정착하기도 전에 이 취지를 무색해하는 거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조선일보 보도에도 보면 강남 쪽, 특목고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도 조금 전에 보신 이 한겨레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줄 세우기 그대로 둔 대입 개편안이다. 고교 학점제 취지가 무색하다. 자, 내신 등급 9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5등급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 구간이 이렇게 넓어져요. 1등급만 하더라도 10%까지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1등급 되려는 학생들한테 좋겠죠? 그러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의 반영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확대하지 않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정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변별력이 크게 낮아지고 주요 대학들은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시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겁니다. 네. 이런 점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신 등급을 줄이되 상대평가를 변기토록 했다.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네. 고등학교 1, 3학년 모두 절대평가도 하지만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답니다. 이게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세우기가 그대로 유지된 개편안이다. 대입시안이다.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첨삭지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쪽지시험 볼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평소와 달리 그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그중에 정답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선물 드리는 이 약속은 계속 지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쪽지 시험 여러분들 문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한 줄로 남겨주셔야 돼요. 모두 6개의 문제를 출제하고 전부 번호로 답을 뽑는 선다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번호를 6개의 번호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책임이 부각되자 한 장관은 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어디에 넘길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이 조직은 첫 번째, 두 번째 박스는 같은 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이 사람이다.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은 5개의 지문이 있는데 하나가 사실과 다릅니다. 1번,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거주 인구에 비례한 분할안을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그 분할안에 따라서 1948년에 독립했다. 3번, 유엔 분할안에 반대한 중동 국가들의 공격으로 1차 중동 전쟁이 촉발되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를 더 확장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서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나 골라주시고요. 3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2018년에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죠. 쿠데타 미화, 또 친일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신원식,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자, 이 합의는 5.16 합의, 9.19 합의, 12.12 합의 어떤 걸까요? 자, 1, 2, 3번 문제 다 확인하셨죠? 자, 4, 5,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엇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늘어서 1조 1,000억 원 이상 됐다. 이게 정부가 밝힌 내용이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고 249억, 추가로 329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이 늘고 무슨 예산을 또 더 늘렸을까요? 통상임금이 늘었다. 정상외유 예산이다. 가불임금 정상외유, 체불임금 정상외교. 5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이 어디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판정 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미 수백억 원의 이자가 붙었고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은 4천억 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효 신청을 해도 한 장관이 강조하는 이 실체적 쟁점, 인과관계의 오류, 이걸 따지지 않고 절차적 하자만 판단한다는 데 있다. 자, 어디에다가 배상을 하도록 판정이 나왔죠? 스타벅스, 빅스타, 론스타.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알려졌던 조우형 2015년 검찰 수사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1년과 2013년에 검찰 수사를 이미 받았어요. 그때 잡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법조기자 김만배, 또 김만배가 소개한 전관 변호사, 윤석열과 함께 특검을 했던 박영수를 통한 수사 무마 의혹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뉴스타파의 작년 3월 6일자 보도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2011년 수사를 책임졌던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우형 모른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또 국민의힘, 또 캠프 쪽에서도 무엇을 내세운 부동산 대출만 수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내세운. 하지만 2011년 수사 문건에는 조우형이 바지 사장이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이 기입돼 있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조우형이 바지 사장이던 무엇, 그게 무엇일까요? 실명법인, 차명법인, 존명법인. 자, 6개 문제 다 드렸습니다. 답을 숫자 6개를 한 줄로 적어서 댓글을 달아주셔야 유효한 답으로 보고 정답자를 고르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는 거 큰 선물은 아닌데요. 그래도 반응이 꽤 좋고 광화문 살롱의 쿠키 세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싼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주소 나중에 확인해서 잘 포장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네. 자, 답은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답자를 바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답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많은 분들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SNS 통신문 한 장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신문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폰도 털릴 수 있다. 내 폰도 털릴 수 있다. 이게 뭐 영화처럼 그렇게 되겠어? 뭐 보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통신 조회 이런 것들은 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지. 네. 중앙일보 오늘 실린 기사 보십시오. 수사기관에서 3년 동안 통신 조회한 거 보니까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이랍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미 조회를 당했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이미 조회 당했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제 이메일까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다 털렸던 적도 있어요. 1,600만 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이 수사기관이 지난 3년 동안 들여다본 통신 내역이 국민 3명 중 1명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수사기관들은 정부를 가리지 않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통신 조회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사전 사후에 통지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 침해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돼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논의가 멈춰 있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전원 일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관련법 개정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을 만들어낼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낸다고 되는 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 거부해 버리는데 그 법률을 거부하지 않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